서울의 번화한 중심계에서 몇 걸음 벗어난 한적한 골목길. 담쟁이 덩굴이 낡은 벽돌 건물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곳에 고요한 구석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처럼 카페 내부는 늘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의 깊은 향과 갓 구운 스콘의 달콤한 냄새가 어우러져 떠다녔다. 이곳은 마치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이 닿지 않는 별개의 세계 같았다. 카운터 안에는 김미나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 카페의 유일한 직원이었다. 수수한 면 원피스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를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어 마치 이 카페의 고요한 풍경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중했다. 원두를 갈고 탬핑하고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 한 잔의 커피를 완성하는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숙련된 기술이라기보다는 모든 과정에 마음을 담는 장인의 몸짓에 가까웠다. 카페의 주인은 박노인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 속에 온화함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미나를 친손녀처럼 아꼈고 미나 역시 그를 가족처럼 따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와 애정이 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웠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단골 손님 몇몇이 나른한 표정으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미나는 갓 구운 마들렌을 진열장에 채워넣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카페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협 화음이 들려왔다.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카페 바로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누가 봐도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는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가운데 선 남자는 마동철이었다. 덩치가 산만했고 값비싼 브랜드 로고가 요란하게 박힌 명품 옷은 그의 거친 인상과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영구적인 불만이 새겨져 있는 듯했고 양옆에선 2명의 부하는 날카롭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훑었다. 딸랑.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그들의 등장과 함께 건조한 소리를 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따뜻하고 아늑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몸을 움츠렸다. 마동철은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는 미나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카운터 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박노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어르신 장사는 좀 되십니까? 박노인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합니다만 누구신지 마동철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나는 이 동네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돌봐드려야 어르신 같은 분들이 편하게 장사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보호비를 요구하는 조폭이었다.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보호라니 내각에는 내가 알아서 하오. 경찰도 있고 법도 있는데 무슨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요. 마동철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르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경찰법 그런 건 우리한테 안 통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동네의 법이니까. 좋게 말할 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시면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박노인이 단호하게 외쳤다. 그 순간 마동철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이 늙은이가 진짜 그가 으르렁거리자 옆에 있던 부하 중 한 명이 행동에 나섰다. 그는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컵 받침대를 손으로 거칠게 밀어버렸다. 와장창 깨끗하게 닦여있던 유리컵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카페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 여학생 손님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마동철은 박노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두세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의 사이를 갈랐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박노인의 시선이 일제히 목소리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김민아였다. 그녀는 언제 움직였는지 깨진 유리 조각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격한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침착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뭐야, 이 계집애는 너 같은 알바생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비켜. 미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순한 양처럼 보였던 평소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쪽 구석에 CCTV 보이시죠? 24시간 녹화되고 있고 화질도 아주 선명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카페 구석에 달린 작지만 성능 좋은 감시 카메라를 가리켰다. 마동철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 미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새로 생긴 파출소에서 요즘 순찰을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상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돈다고 하더군요. 신고하면 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사실을 나열하는 듯한 건조한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물리적인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리한지를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녀는 결정타를 날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위협하는 일체의 강요 행위는 불법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요. 증거도 증인도 충분하네요. 법조항까지 정확하게 언급하자 마동철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런 허름한 카페에 평범한 여직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침착한 대응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말대로 주변의 시선과 CCTV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다. 여기서 더 난동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마동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미나를 살벌하게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나 주지.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계집애야. 네, 그 잘난 주둥이가 언제까지 널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는 경멸이 담긴 한마디를 뱉고는 거칠게 돌아섰다. 그의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딸랑 소리와 함께 그들이 사라지자 카페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깨져버린 평화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박노인은 걱정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괜찮아. 저런 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닌데. 미나는 그제야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사장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묵묵히 바닥의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침착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눈빛은 방금 전 마동철이 남기고 간 위협을 곱씹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고요한 카페에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파문이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감히 그것을 일으킨 자를 삼켜버리리라는 것을. 마동철의 사무실은 그의 저급한 취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낡은 건물의 3층 어울리지 않는 금색 몰딩과 번쩍이는 가죽 소파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양주를 스트레이트로 들이켜며 며칠 전 카페에서 당했던 수모를 곱씹고 있었다. 부하들 앞에서 그것도 연약해 보이는 계집애 하나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그 치욕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씨발, 그 계집의 눈빛이 아직도 아른거리네. 그는 술잔을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술이 넘쳐 흘렀다. 그의 충실한 부하 2명 뱀눈과 황소라고 불리는 사내들이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보스 어떻게 할까요? 뱀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동철의 눈이 번뜩였다. 어떻게 하긴. 겁을 줘야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린 년한테 진짜 공포가 뭔지 가르쳐줘야 해. 당장 가서 그 카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하지만 그 계집의 몸에는 아직 손대지 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통을 조여야 제맛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쾌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김민아가 겁에 질려 울면서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것만이 구겨진 체면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뱀눈과 황소는 검은색 옷으로 몸을 감싸고 고요한 구석 카페로 향했다. 인적이 끊긴 새벽 시간, 그들은 미리 준비해온 쓰레기 봉투를 카페 입구에 쏟아부었다. 썩은 음식물과 오물이 악취를 풍기며 흩어졌다. 이어서 그들은 붉은색 레커 스프레이를 꺼내 카페의 하얀 벽과 유리창에 죽고 싶냐. 입 조심해라 같은 조잡하고 위협적인 문구를 휘갈겼다. 이 정도면 내일 아침에 그년이 질질 짜겠지. 황소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당연하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뱀눈도 비열하게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러 왔다가 눈앞의 광경에 망연자실했다. 아름답던 가게는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고 벽에는 끔찍한 낙서가 가득했다. 그는 분노와 절망에 몸을 떨었다. 이런 쳐죽일 놈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미나였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지만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냉철하게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아가씨, 이걸 좀 보게. 그놈들이 한 짓이야. 박노인이 울분을 터뜨렸다. 미나는 박노인을 부축해 잠시 옆으로 비켜서게 한 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엉망이 된 가게를 몇 장 찍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사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놈들 아주 멍청한 실수를 했네요. 그녀는 길 건너편 편의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 가게 CCTV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을 저질렀지만 저기 편의점 방범 카메라는 저 위치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편의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확인했어요. 2 사람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더라고요. 미나는 평소처럼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상냥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증거를 확보한 뒤였다. 그녀는 확보한 영상을 익명의 이메일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보했다. 우리 동네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조폭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또한 과거 AIS 시절 정보원으로 활용했던 한 지역 신문사의 주니어 기자에게도 슬쩍 정보를 흘렸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분노한 주민들의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자 여론의 등 떠밀린 경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불과 반나절 만에
뱀눈과 황소는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마동철은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고작 벌금형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무엇보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 계집애 뭔가 이상해.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른 부하 2명을 불렀다. 오늘 밤 그 계집애가 퇴근하면 뒤를 밟아. 조용한 골목에서 붙잡아서 겁만 좀 줘.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라. 그날 밤 미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카페를 나섰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한 어두운 길 그녀는 이어폰을 낀 채 태평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2명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붙었다. 그들은 미나가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쾌재를 불렀다. 완벽한 기회였다. 미나는 마치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골목길 안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그곳은 낡은 주택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곳이었다. 부하 중 한 명이 속도를 내어 그녀의 뒤로 바싹 다가섰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어머, 미나가 갑자기 발을 헛디딘 것처럼 비틀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주르륵, 사과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갔다. 그녀가 당황한 듯 허리를 숙여 사과를 주우려 할 때 그녀를 덮치려던 남자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얼굴은 골목길에 쌓여있던 빈 맥주 상자 더미에 정통으로 처박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마치 그가 발을 헛디뎌 일어난 사고처럼 보였다. 다른 쪽에서 다가오던 나머지 부하는 동료의 갑작스러운 실책에 당황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민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휙 하고 튀어나왔다. 꺄! 미나는 고양이를 보고 화들짝 놀란 듯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녀가 물러서는 그 순간 달려오던 남자의 명치에 그녀의 팔꿈치가 정확하고 날카롭게 꽂혔다. 남자는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이것 또한 어둠 속에서 달려오던 남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는 여자와 부딪힌 우연한 사고처럼 보였다. 미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상에 괜찮으세요? 그녀는 쓰러진 2 남자를 향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도와주세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외치며 서둘러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골목길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2명의 남자만이 남겨졌다. 그들은 갈비뼈와 코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완벽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서왔다. 하지만 보스에게 여자에게 맞았다고 보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결국 갑자기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놓쳤다는 어설픈 거짓말로 보고를 마무리 지어야 했다.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마동철은 잿더리를 집어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다.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다. 그 여자 김미나는 결코 평범한 카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었고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마동철은 부하가 겨우 찍어온 약간 흔들린 김미나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수줍은 듯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마동철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다. 분노는 이제 위험한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카페의 보호비를 뜯어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저 미스터리한 여자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것에 집중되었다. 김미나, 씨발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낮은 읊조림과 함께 고요한 구석, 카페를 둘러싼 위협은 이제 개인적인 원한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동철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두 번의 실패는 그의 분노를 넘어 일종의 병적인 집착으로 변질시켰다. 그는 더 이상 김미나라는 여자를 단순한 방해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반드시 짓밟아야 할 존재였다. 그는 부하들의 무능함에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에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 계집애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 그는 사무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카페 주인인 박노인을 떠올렸다. 늘 미나를 우리 아가씨라고 부르며 아끼던 그 늙은이. 마동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뱀의 머리를 직접 공격할 수 없다면 그 뱀이 지키려는 것을 먼저 부숴버리면 된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고 방식이었다. 그는 가장 행동이 빠르고 잔인한 부하 한 명을 불렀다. 박노인, 그 영감쟁이한테 사고를 선물해줘. 죽이진 말고 병상에 편안하게 누워서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 정도는 줘야지. 이건 그 잘난 여직원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야. 그날 저녁 박노인은 평소처럼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그의 등 뒤로 요란한 굉음과 함께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다. 피할 틈도 없이 오토바이는 박노인의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박노인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오토바이는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늦게 울려 퍼졌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와 고통의 신음이 뒤섞여 있었다. 미나는 창백한 얼굴로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녀는 경찰로부터 박노인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그녀가 본 것은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의식불명 상태로 들것에 실려가는 박노인의 모습이었다. 의사는 다리에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해야 하며 갈비뼈에도 금이가 전치 12주의 중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자신을 향한 잔인하고 비겁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박노인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응시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자신에게 가족처럼 대해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이 단지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 그 순간 미나의 내면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삶, 김미나라는 이름의 연약한 위장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조용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자신의 안일함이 결국 무고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녀의 눈에 깃들어 있던 온기와 부드러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마동철, 내 놈은 선을 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아니, 그들을 존재했던 모든 곳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날 밤 미나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단출한 책 몇 권과 최소한의 가구만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방 한쪽에 있는 붙박이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장롱의 안쪽 벽면을 특정 순서대로 누르자 드르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옷가지 대신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단단한 특수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유선형의 검은색 위성전화기와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올 때 유일하게 챙겨온 물건이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진짜 정체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전화를 다시 손에 든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던 어둠의 세계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위성 전화기의 전원을 켜자 작은 액정 화면에 복잡한 암호화 코드가 떠올랐다가 사라지며 보안 신호가 잡혔다. 그녀는 수첩을 펼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결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던 긴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미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김미나의 것이 아니었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유령이다. 유령 작가가 필요해. 유령. 국가정보원에서 전설로 불렸던 최정예 블랙 요원 한세린의 코드네임이었다. 유령 작가는 그녀와 그녀의 전 직속 상관만이 아는 암호였다. 외부의 도움 없이 비공식적인 정보 지원과 작전 허가를 요청한다는 의미.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당황과 충격으로 가득한 침묵이었다. 곧이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령. 한세린 요원 자넨가 정말 자네가 살아있었나? 우린 모두 자네가 죽은 줄로만. 목소리의 주인은 강기철 국장이었다. 그녀를 발탁하고 훈련시켰으며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세린은 그의 말을 날카롭게 잘랐다. 난 죽지 않았어. 상황이 생겼다. 비공식적으로 강서구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마동철이라는 양아치 놈이다. 그놈과 그 조직에 대한 모든 것을 원한다. 자금 흐름 인맥, 약점 배경까지 전부. 그리고 안전한 통신 채널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큰 분노가 들끓고 있는지 강 국장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전설적인 요원 유령이 잠적을 깨고 직접 연락해 왔을 때 그것은 이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알겠다. 1시간 뒤 자네가 예전에 사용하던 암호화 채널을 열겠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송하지. 신변 보호팀을 붙여줄까? 필요 없다 오사마다. 세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다. 몸 조심하게. 강 국장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세린은 위성 전화기의 전원을 끄고 어두운 방 창가에 섰다. 창문 유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온순한 카페 직원 김미나가 아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차갑고 비정한 결의에 찬 눈빛을 한 여자, 국정원 최악의 사건 파일들에 이름을 남겼던 전설적인 요원 한세린이 서 있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한세린의 작은 원룸은 더 이상 평범한 자취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한 사람만을 위한 비공식 작전 통제실로 변모해 있었다. 커튼은 빈틈없이 쳐져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고 테이블 위에는 강 국장이 마련해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입수한 고성능 노트북이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전화 통화가 끝난 지 정확히 1시간 뒤 약속된 암호화 채널을 통해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국가정보원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현장 정보팀의 능력이 총동원된 결과물이었다. 세린은 파일을 여는 순간부터 다시 요원 한세린이 되었다. 화면에 떠오른 정보는 방대하고 치밀했다. 마동철과 그의 조직 속칭 금룡파, 진 롱파이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파일의 첫 부분은 마동철 개인에 대한 심리 분석 프로필이었다. 나르시시즘 성향, 깊은 열등감 궁지에 몰렸을 때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향까지. 그의 모든 행동 패턴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다음은 조직의 구조도였다. 마동철을 정점으로 뱀눈과 황소 같은 행동대원들과 각 구역의 책임자,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약점.
도박빚 내연녀 문제 등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린의 시선이 머문 곳은 자금 흐름 파트였다. 그녀의 예상대로 동네 상권을 갈취하는 보호비는 그들의 주 수입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금융파의 진짜 사업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과 이를 통한 자금 세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나타났다. 자금 세탁의 최종 목적지. 돈은 마동철의 주머니가 아닌 훨씬 더 거대한 존재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CM건설의 최민환 회장. 언론에서는 유능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포장된 인물이었지만 실체는 범죄 조직과 부패한 정치인들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거대한 저수지였다. 마동철과 금융파는 그의 손발이 되어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꼬리를 자르기 위한 일회용 사냥개에 불과했다. 역시 배우가 있었군. 세린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다. 마동철을 제거하는 것은 시작일 뿐 진짜 목표는 그의 목줄을 쥔 최민환 회장이었다. 그녀의 눈빛과 행동은 김민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부드럽고 상냥한 미소는 사라지고 모든 움직임은 목적을 가진 정밀한 기계처럼 변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달라붙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활동성이 좋은 청바지, 그리고 여러 개의 주머니가 달린 유틸리티 재킷. 길었던 머리는 거추장스럽지 않게 단단히 묶어 올렸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냉철한 요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각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정면 충돌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그녀의 방식은 그림자 속에서 적의 제국을 한 조각씩 해체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동철을 단지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외과수술처럼 정교하게 도려낼 생각이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정보의 검증과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었다. 그녀는 도시의 유령이 되었다. 마동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변에서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그들의 불법 도박 서버가 숨겨진 오피스텔 근처에서는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하여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금융파의 핵심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에 손톱보다 작은 GPS 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 또 다른 날 밤에는 멀리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해 그들의 비밀 회합 내용을 엿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이동 경로, 접선 시간 생활, 패턴 등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약한 고리를 찾아 나섰다. 며칠간의 끈질긴 감시와 분석 끝에 그녀는 조직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냈다. 마동철 본인이 아니었다. 그의 금고지기이자 회계 담당인 박상진이라는 남자였다. 국정원의 정보 파일에 따르면 박상진은 회계 처리에는 꼼꼼하지만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조직의 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비밀스러운 도박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매일 밤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압박 포인트였다. 두려움과 탐욕을 동시에 가진 인간만큼 다루기 쉬운 존재는 없었다. 그날 밤 세린은 박상진의 아파트가 마주 보이는 낡은 건물 옥상에 몸을 숨겼다. 쌍강경 너머로 보이는 박상진은 집 안에서도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초조함과 불안이 그의 온몸에서 느껴졌다. 세린은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박상진의 횡령 증거가 될 은행 거래 내역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질 시간이야. 더 이상 정보 수집과 정찰의 단계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공격의 시작이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공격이 한세린의 방역은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았다. 그것은 안개처럼 조용히
그리고 늪처럼 끈질기게 다가와 적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목표물인 박상진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심리전으로 첫 수를 던졌다. 그날 밤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던 박상진은 익명으로 발송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 정보는 여러 국가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첨부 파일은 단 하나, 그가 지난 2년간 조직의 돈을 빼돌려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모든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이었다. 날짜, 금액, 송금받은 계좌, 정보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장부였다. 이메일의 본문은 짧고 간결해서 더욱 섬뜩했다. 마동철은 쥐새끼를 싫어하지. 하지만 내가 살 길을 줄 수도 있다. 내일 자정 여의도 선착장 3번 부두로 와라. 혼자서 박상진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 장부가 마동철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한강 어딘가에 떠오르는 차가운 시신이 될 것이다. 미지의 협박범과 마동철의 잔인한 보복 사이에서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살기 위해 부두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자정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여의도 선착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박상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약속 장소에 서 있었다. 약속 시간이 몇 분 지났을까? 그의 등 뒤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한세린이었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어둠과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기운은 박상진이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누구쇼? 원하는 게 돈이오? 박상진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세린은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돈 당신 같은 좀도둑이 훔친 푼돈에는 관심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원하는 건 정보 그리고 협조다. 최민환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이 담긴 진짜 장부, 그걸 원해. 박상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최민환 회장의 이름이 나오자 그는 이 일이 단순히 조직 내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건 자살 행위였다. 그걸 넘기면 전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세린은 그의 나약한 저항을 비웃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 아내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린 딸. 마동철이 배신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텐데 그 여파가 가족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세린은 국정원 파일에서 얻은 그의 가족 정보를 미끼로 던졌다. 나와 협력하면 당신 가족의 안전과 새로운 신분을 보장해주지. 하지만 거절한다면 이 파일은 내일 아침 마동철의 책상 위에 올라갈 거야. 선택은 당신 몫이야.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제안 앞에서 박상진의 저항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기로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세린에게 건넸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만약을 대비해 빼돌려 놓은 진짜 장부였다. 왕의 금고 열쇠를 손에 넣은 세린의 작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공격은 마동철의 조직을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불신으로 서서히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며칠 뒤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CM건설의 한 유령 자회사에 대한 기습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박상진이 넘긴 장부를 토대로 한세린의 익명 제보 덕분이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계좌가 동결되었고 자금 흐름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마동철은 최민환 회장으로부터 살벌한 질책을 받았지만 내부 유출을 의심하면서도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와 동시에 최민환 회장을 위해 밀수한 명품 시계들이 보관된 금룡파의 비밀 창고 위치가 라이벌 조직의 귀에 흘러 들어갔다. 물론
변조된 음성으로 정보를 흘린 것은 세린이었다. 두 조직 간에 창고를 둘러싼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밀수품은 모두 압수되었다. 마동철은 돈과 물건을 모두 잃고 최 회장 앞에서의 신임까지 잃게 되었다. 세린의 공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직의 2인자인 뱀눈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그의 오른팔인 황소가 라이벌 조직의 간부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물론 그 만남 역시 세린이 교묘하게 조작하여 만들어낸 함정이었다. 마동철의 의심은 이제 가장 가까운 부하들에게까지 번져나갔다. 공포로 유지되던 조직의 기강은 불신과 의심으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동철의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돈줄은 막혔고 사업은 엉망이 되었으며 믿었던 부하들마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미친 듯이 날뛰며 부하들의 무능함을 탓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그의 불안정한 모습의 부하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운이 다한 보스로 여기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최민환 회장의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마동철 내놈이 내 사업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아나 변명은 필요 없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알지, 넌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놈이야. 전화가 끊긴 뒤 마동철은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때려 부쉈다. 그는 혼자 남아 술을 들이켰다. 취기와 분노 속에서 그는 흩어져 있던 사건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작은 카페에서 그 여자와 마주친 그날 이후부터였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계획된 불운. 이건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는 벽에 걸린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김민아의 사진을 꺼냈다. 술과 분노로 충혈된 그의 눈이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 순진한 미소 뒤에 거대한 아기가 숨어 있음을 이제야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바로 그녀라는 것은 확실했다. 김민아, 이개 같은 년. 그는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져 박살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진다면 그 원흉도 함께 끌고 갈 것이다. 이제 그가 직접 나설 차례였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감이 될 시간이었다. 마동철은 거의 이성을 잃었다. 분노와 아드레날린에 취한 그는 남은 부하들을 쥐어짜듯 다그쳐 김민아의 행방을 쫓았다. 그들은 카페로 들이닥쳤지만 가게 문은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과 함께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의 직원 기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빈집이 된 지 오래였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증발해버렸다. 마동철은 미칠 것 같았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을 했다. 그녀를 숨어있는 곳에서 끌어낼 유일한 미끼 병원에 입원 중인 박노인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환자를 납치할 수는 없었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방문객으로 위장한 부하 한 명이 박노인의 병실에 몰래 들어가 그의 침대 옆 탁상 위에 메모 한 장을 올려놓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한세린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그녀는 병원 간호사 중 한 명을 포섭해 놓았고 병원의 CCTV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침입자의 존재는 즉시 그녀에게 보고되었다. 세린은 박노인이 메모를 보기 전에 그것을 가로챘다. 메모의 내용은 간단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박노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인천항 근처에 낡은 폐창고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혼자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이 늙은이다. 이것이 마지막 결전임을 세린은 직감했다. 마동철은 코너에 몰린 쥐였고 그런 쥐는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 가장 위험하다. 그녀는
강 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말했듯이 개인적인 일이었다. 국가정보원의 공식 작전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손으로 내리는 정의의 심판이었다. 세린은 결전을 준비했다. 그녀의 준비 과정은 무기를 챙기는 것이 아니었다. 전략을 짜는 것이었다. 위성사진과 낡은 건축 도면을 통해 폐창고의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가 챙긴 도구는 총이 아니었다. 강철로 만든 간은 와이어 연막탄 고압 테이저건, 그리고 제압용 케이블 타이 같은 것들이었다. 그녀는 망치가 아니라 외과의사의 메스였다. 약속된 시간 세례는 폐창고에 도착했다. 내부는 녹슨 철골과 바닥의 고인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창고 중앙에 마동철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마지막까지 남은 충성스러운 부하 뱀눈과 황소가 쇠 파이프를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는 혼자서 무방비 상태로 걸어 들어오는 세린을 보고 비웃었다. 그의 공포는 다시 오만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드디어 구멍에서 기어 나왔구나, 쥐새끼. 인정하지. 넌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내 운도 오늘 밤으로 끝이다. 널 죽이기 전에 내년 정체가 뭔지부터 들어야겠다.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분위기는 더 이상 상냥한 카페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자신감과 얼음 같은 냉정함만이 존재했다. 내 이름은 그녀의 목소리가 넓은 창고 안에서 나지막이 울렸다.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네가 신경 써야 할 건 네가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뱀눈과 황소가 고함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에 가까웠다. 세린은 눈으로 좁기 힘든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그들의 힘과 속도를 역이용하여 정확하게 관절과 급소를 가격했다. 뱀눈은 무릎 관절에 가해진 짧고 날카로운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황소는 그녀가 미리 설치해둔 와이어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몇 초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들은 죽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이제 창고 안에는 세린과 마동철 단둘만이 남았다. 마동철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분노는 다시 본능적인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미친 듯이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세린은 그의 조잡한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의 심장을 찔렀다. 네가 왕이라도 된 줄 알았겠지. 하지만 넌 최민환의 목줄에 묶인 개에 불과했어. 그녀는 그의 범죄의 행각과 실패,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의 부하들을 이간질했는지 상세히 읊었다. 그녀의 모든 단어는 심리적인 칼날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가이타이탄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한 돈 국세청에 의해 동결됐지. 평택 창고에 밀수시계 세관에 압수됐고, 내 금고직이 박상진 그는 지금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노래하고 있어. 닥쳐. 마동철은 분노의 포효와 함께 달려들었다. 세린은 그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단 한 번의 간결한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꺾어 쇠 파이프를 빼앗았다. 우두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마동철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세린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부서진 그를 내려다보았다. 너 대체 누구야? 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다. 난 유령이었다. 네가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최악의 악몽 속에서나 들었을 이름이지. 넌 무고한 사람을 건드렸어. 내가 사는 세계에 단 한 가지 규칙을 어긴 거야.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말라는 규칙.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폐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터져나가듯 열렸다. 경찰이 아니었다. 검은색 비공식 전술 장비를 착용한 한 무리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전문적으로 움직였다.
최민환 회장의 청소부들이었다. 박상진의 노래는 경찰이 아닌 세린이 최 회장이 감시하고 있을 채널로 흘러들어갔다. 그녀는 마동철이 모든 것을 불어버릴 위험한 존재이며 조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배신자로 완벽하게 포장해 놓았던 것이다. 청소부들의 리더는 쓰러진 마동철과 그 앞에 선 세린을 잠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경계심 혹은 그 이상의 두려움이었다. 그는 세린을 무시하고 마동철에게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안부를 전하란다. 마동철의 비극적인 최후는 세린의 손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 그가 주인으로 모시던 자에 의해 삭제되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굴욕이자 패배였다. 청소부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마동철은 마지막으로 세린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극도의 공포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에게 덤볐는지를 깨달은 처절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린은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멀리서 그녀가 방금 전 익명으로 신고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배창고에 혈투가 있고 몇 주가 흘렀다. 서울의 뉴스는 연일 새로운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금융파의 갑작스러운 와해와 그 배후에 있던 거물 CM건설 최민환 회장의 추락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검찰의 칼날이 최민환의 심장부까지 파고들게 만들었다. 한때 재계의 신사로 불렸던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제국과 함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 가장 높은 곳까지 닿았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난 한적한 골목길, 고요한 구석,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다. 내부 수리는 말끔히 끝났고 깨끗한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박노인은 이제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그는 새로 들여온 찻잔들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의 곁에는 다시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김미나 한세린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를 돕고 있었다. 카페에는 다시 온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미나 아가씨,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꼭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준 것만 같단 말이야. 박노인이 진심으로 말했다. 세린은 그저 온화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은 그녀와 이 카페만이 아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강기철 국장이 사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와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세린의 맞은편에 앉았다. 최민환은 아마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걸세. 그와 엮인 부패 정치인들도 줄줄이 소환되고 있어.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은 종결되었네. 강 국장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꺼냈다. 국정원은 자네가 필요하네, 세리나.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 자네 같은 능력은 커피를 내리는데 낭비되어선 안 돼. 돌아오게. 자네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어. 그것은 세린이 예상했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몇 주간의 피비린내, 나는 어둠과 지금 눈앞에 있는 평화로운 카페의 풍경이 교차했다. 찻잔을 정성껏 닦고 있는 박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강 국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제 자리는 이제 여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깨달음을 설명했다. 예전에 저는 정의란 거대한 악과 싸우며 어둠 속에서 괴물을 사냥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정의는 세상의 이 작고 조용한 한 구석을 지켜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량한 한 사람이 평화롭게 커피를 팔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정의가 아닐까요?
강 국장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 역시 그녀가 찾은 평화를 부러워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 위에 명함 한 장을 올려놓았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조용히 카페를 떠났다. 세리는 그가 떠난 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앞치마를 둘렀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재개장한 카페에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카페에 재개장을 기다려온 단골 손님이었다. 그녀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카페. 그 빛 속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전설적인 요원, 유령도 연약한 위장의 김미나도 아니었다. 자신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끌어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키는 법을 찾아낸 한셀인 그 자체였다. 그녀는 거대한 전쟁터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은 수호자였다.